그렇다면 이제 박세익 대표님께 A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A 바로 austerity, 긴축입니다. 이 긴축이랑 금리 인상의 얘기는 뭐 올해 작년이죠. 작년 한 해도 계속됐고 또 올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에는 금리 인상 과연 어떻게 될까요? 파월 의장이 뭐 금년. 이랬다 저랬다. 이미 해봤겠습니까? 금년. 올해. 금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뭐 파월 의장이 속도 조절한다 그랬다가 또 할 때 아니라 그랬다가 말도 너무 애매하고 좀 저희 같은 투자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거기다가 제가 대표님께요. 네. 이렇게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아까 이제 쌍코피가 터진 2022년을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 2021년 그 하반기까지만 해도 2022년에 금리 안 올릴 것처럼 했던 연준이 네. 인플레는 일시적이라 했던 연준이 네. 금년에 0에서 0.25 있던 놈을 갖다가 얼마까지 올린 겁니까? 4.5까지 끌어올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뭐 죽으란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아니 제 주변에도 젊은 친구들 작년에 상반기에 쫓기듯이 빚내가면서 그래도 인서울, 서울에서 그래도 출퇴근 해보겠다고 네. 집장만 했단 말입니다. 네. 어렵게. 그러고 나서 바로 이 꼴 난 거 아닙니까? 네. TV마다 이제 그 사람들한테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영끌족 뭐 느낌이 쌍코피도 터졌을 뿐만 아니라 솔직한 얘기로 뭔가 통수 맞은 것 같아요. 연준한테도 통수 맞은 것 같고 언론한테도 통수 맞은 것 같고 뭔가 뭐 될 것처럼 지금이라도 집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막 부풀리다가 이제 와서 어떡하란 말이죠. 이런 식인데 네. 얘들 그러면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금년에도 세게 갈 것처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믿어줘야 됩니까? 이렇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연준은 믿으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연준한테 많이 속아봤잖아요. 아, 그렇죠. 예, 저도 그리고 많이 속았죠. 네, 뭐 뒤통수뿐만 아니라 옆통수, 앞통수 여러 번. 왜 그러는 걸까요? 예, 왜 그러냐면요. 참 이게 불편한 진실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가 네, 미국이 이 헤게모니를 쥐고 가는 그런 자본주의고요. 이 자본주의에 있어서 미국이 패권을 쥐고 있는 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기술적 패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달러잖아요. 그렇죠. 예.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60%가 이제 달러인데요. 이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이 권리, 예,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런 기축통화국이 안 되는 나라에서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반도체랑 조선이랑 자동차 팔아가지고 그 연준이 찍어낸 달러를 이제 벌어오는 그런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를 제가 그동안에 지켜보니까 이 못 사는 사람들을 쉽게 돈을 벌게끔 만들지를 않더라고요. 참 그 서글픈 현실인데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돈을 빌려서 지금 집을 샀다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연끌. 네. 아, 자산을 취득해야 되구나. 자산을 취득해서 나랑 이제 나의 직장하고 가까운 데 있는 인서울에 있는 그런 집을 사야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돈을 빌려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서 우량한 자산을 이렇게 취득하잖아요. 취득하면 반드시 이제 페드가 금리를 올려가지고 이런 혹독한 시련을 줍니다. 그래서 그 이자를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이 자산을 토해내야 되고요. 그 토해낸 자산을 또 이 미국이 주도하는 이 자본주의에 제가 사냥개라는 표현을 쓰는데 골드만삭스, 뭐 JP 모건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IB라고 그러죠. 이 인베스트먼트 뱅커들이 또 연준이 리세션이 왔어 전부 다 아우성을 하면 그래 그러면 내가 금리 낮춰주고 돈 풀어줄까 하면서 그 금리 낮춰주고 돈 푼 걸 갖다가 서민들이 쓰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그 IB들이 그 완전히 제로 금리에 가까운 돈을 빌려서 또 돈 없는 사람들이 토해낸 자산을 또 싹 가져가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바바님이 지금이라도 현금화 시켜야 됩니까? 라는 데 대해서 제가 단언컨대요. 절대 파시는 안 됩니다. 예, 그 가지고 계신 주식이 삼성전자나 네이버나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50위 이내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이고 소위 말해서 미국에서 독보적인 그런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라면 파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요, 페드가 막 흔드는 겁니다. 이 변동성이라는 걸 통해서
그 개가 물에 빠졌다가 딱 나오면 막 몸을 흔들면서 물을 털어버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제 우리 증시에서는 쫀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우량 자산에 쫀칭이 붙잖아요. 돈 없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쫀칭이 붙으면요, 털어버리고 갑니다. 그 털어버리고 가는 게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냐면 이렇게 금리를 혹독하게, 돈 없는 사람들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61% 내가 번 돈에 수많은 엄청난 돈을 이자로 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걸 못 견디게 해서 집을 팔게 되고 주식을 팔게 되는 그런 현상이 계속 10년마다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파시면 안 됩니다. 제가 기습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윤님,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2008년과 같은 위기만 만들지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교수님, 괜찮은 건가요? 예, 저는 부동산은 좀 더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이요? 그래서 저는 이번 2008년, 2020년 경제를 겪으면서 전 세계에 엄청난 돈을 풀었거든요. 그랬죠. 예, 그러면서 모든 자산가에 거품이 발생했는데 채권 시장에서는 안전이 꺼졌고요. 네. 주시장에서도 거의 다 특히 우리 주시장 꺼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부동산 사이클 구해 보니까 이제서야 하락 국면 초기에 있거든요. 예, 그리고 부동산을 평가할 때, 집값을 평가할 때 소득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냐, 물가에서 비해서 얼마나 올랐냐, 그다음에 월세 지수에서 비해서 얼마나 올랐냐, 이런 가지고 부동산을 평가하는데요. 우리 집값이 작년 6월을 고점으로 12월까지 떨어졌습니다만 아직도 이런 변수에 비해서 30% 정도 가대평가돼 있습니다. 예, 이런 걸 보면은 저는 집값은 이제 하락 국면 초기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됐을 때 지난번 작년에 이렇게 레고랜드 사태 터지고 했을 때 그때 언론에서 좀 약간 무섭게 보도하기를 이러다 지금 무슨 증권사 몇 군데 날아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막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가능성은 크게 안 봐도 될까요? 전체적인 금융 시스템까지 위험 상태로 안 가리라 보고 있는데 일부 금융회사들은 저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쪽에 많이 투자하는 금융회사들은 소수겠지만은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난 건 아니다. 예. 아까 저는 박사익 대표께서 하신 말씀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하는 것이 우리 보아 캐스터께서 또 황당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연준이 절대 이 지구인들, 일반인들,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집단 아니에요. 아까 댓글에서 어떤 분이 정말 연준 자기 욕심 이렇게 남겨주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뭘 하는 거는 그냥 있는 사람들, 자기 주주들 그런 사람들을 그거 하는 거죠. 사실 부동산 위기 와봐요. 이렇게 갑자기 반값 3분의 1 토막 난 가격으로 경매 시장 막 쏟아집니다만 그거 살 수 있는 사람은 또 있는 사람이 사는 거죠. 네. 늘 그런 상황 거치면서 있는 사람은 더 가지게 되고 그런 과정 거치면서 조금 가지려 하던 사람은 탈탈 털리고 이런 상황인데 요 시각을 갖다가 우리 한국은행에도 적용하는 건 좀 과하겠죠. 한국은행인데. 우리 국내 한국은행은 이 긴축 측면에서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창용 총재도 고민이 깊으신 것 같은데 신년사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창용 총재께서도 네. 하신 말씀이 작년에 우리는 이제 정부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지만 연준으로부터는 독립하지 못했다. 정부로부터는 독립했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좀 슬픈 현실이긴 한데 우리나라 제가 이제 방송에서 여러 번 우리는 너무 가혹하게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페드의 그 금리 인상만큼이나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국내 시장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의 유동성은 금리를 25bp 올리고 내리고에 의해서 유동성이 크게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역 수지, 경상 수지, 엄청난 돈을 수출로 인해서 벌어들이면서 유동성이 왕창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금리를 조금 내리고 오르고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수출이 잘 될 때는 우리가 1년에 뭐 한 100조도 벌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그러면 100조라는 자금이 그냥 수출로만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금리가 높아도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들어오면서 또 유동성 장세도 펼쳐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의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고 경제정책, 통화정책을 펴시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 세계의 유동성은 그냥 연준이 쥐었다 폈다 수도꼭지를 풀었다가 폈다 뭐 그런 수준인 거죠, 사실은. 한국은행이 얼마 전까지는 사실 금융 불균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었거든요. 금융 불균형. 예, 금융안정보고서 보면은 예. 금융 불균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게 약간 자산 시장에 거품이 있다는 의미인가요? 예, 금융 불균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부채 특히 가계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 예. 예, 그리고 자산가에 특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아, 너무. 이게 한국은행이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거죠. 시장에 의해서 거품이 발생했는데 한국은행이 뭐 2020년 코로나를 거치면서 금리 많이 인하하고 미국만큼은 돈 안 푸냐 우리도 돈을 풀었거든요. 네. 이렇게 돈을 풀어들다 보니까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이거를 해소해야 되겠다. 예, 이런 의미에서 한국은행이 좀 긴축하고 금리를 인상한 그런 측면도 있죠. 조금 빨리 우리가 먼저 인상했죠. 예, 재작년에. 우리가 뭐 미국보다는 재작년 8월부터 네. 했으니까. 네. 네. 뭐 6개월 먼저 시작했었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 금리 인상 시기에 BOK는 한국은행은 그래도 그 와중에 네, 잘했다 잘했습니다. 소리 들었어요. 뭐 잘했습니다.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게 늘 금리라는 게 선제적이어야 되거든요. 예. 예, 제가 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게 금리 인상하고 인하했을 때 결국 이게 소비, 투자, 뭐 자산 가격,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게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제일 많이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은 지금 지표뿐만 아니라 미래의 경제 지표, 미래 경제에서 물가 보고 통화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은은 저는 미 연준보다는 잘했다. 잘했다. 예, 그리고 아까 파월 연준 의장 못 믿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예, 지금 시장하고도 연준 위원들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연준 그렇죠. 위원들은 지난 예, FOMC에서 예. 뭐저 점도표 올려놓고 금리도 예. 올린다고 그랬는데요. 근데 시장에서는 달러 지수가 얼마 전에 그 115에 근접했다가 지금 뭐 104도 좀 깨졌지 않습니까? 네. 이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미국이 금리 못 올릴 것이다. 올려도 별로 못 올릴 것이다. 네. 이런 걸 반영한 거거든요. 그 엄청난 돈이 태워진 그 미국 채권 시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그 최종 금리 터미널 레이트가 5%못 간다고 계속 프라이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믿는 거죠? 수익률도, 네, 안 믿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시장이 오른가 연준이 오른가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예, 그래서 당장 뭐 이번 주말에 그 12월 고용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컨센서스가 한 20만 명인데요. 뭐 이달까지는 그렇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2, 3월 가면서 미국 고용도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시장이 이런 고용 데이터, 물가 데이터 이런 것들이 연준이 오른가 외환시장, 뭐 시장이 오른가 이런 걸 판단해 줄 텐데요. 저는 시장이 늘 더 똑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